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은화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서울의 한 미술관 전시장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피아노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58세가 되도록 제가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이후로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미술관에서 20년 동안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매일 보던 관장님이 제 친오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형편없는 K드라마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저 피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먼지만 닦아주던 그 피아노를 어느 날 밤 몰래 연주하게 되면서부터요.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현실 앞에 포기해야 했던 저. 그런 제가 58세에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그 연주 소리가 2층 사무실에 있던 관장님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58세 미술관 관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믿기 힘든 실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6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박은화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작은 원룸을 가득 채우기 전 그녀는 이미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28살에 시작한 미술관 관리인 일을 벌써 20년째 하고 있으니 그녀의 몸은 이미 이 리듬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다. 찬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은화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58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깊어진 눈과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여전히 한산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기 전 이른 시간의 전동차는 은화에게 유일한 평온함을 선사하는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정확히는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한 꿈과 현실 사이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그 무엇. 보육원에서 보낸 시간들. 밤이면 들려오던 다른 아이들의 흐느낌.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만의 위로를 찾기 위해 허밍으로 부르던 잊혀진 멜로디. 그 멜로디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처음 불러준 것인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은화 자신도. 미술관에 도착한 은화는 익숙한 동작으로 직원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행위였지만 오늘따라 그 단조로운 전자음이 유독 쓸쓸하게 들렸다. 미술관 내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은화는 전시장 곳곳의 조명을 하나씩 켜가며 하루를 시작했다. 빛이 하나둘 켜질 때마다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조각상, 설치 미술품들. 수많은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들이었지만 은화에게 그것들은 매일 정성스럽게 돌봐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조명 하나 어긋나지 않게, 안내판 하나 삐뚤어지지 않게.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한 곳에서 멈췄다. 전시장 가장 구석진 곳, 관람객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자리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공식적으로는 20세기 초 서구 문화 유입을 보여주는 전시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저 전시장 분위기를 위한 소품에 지나지 않았다. 은화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의 먼지를 닦았다. 세월의 때가 묻은 검은 칠이 곳곳 벗겨져 있었고 건반들은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아 황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화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보였다. 어린 시절 보육원 근처 교회에서 흘러나오던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 담벼락에 귀를 기대고 서 있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언젠가는 자신도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정말로 그 꿈을 쫓아보기도 했다. 낡은 전자피아노를 중고로 사서 밤늦도록 연습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지 못한 그녀에게 피아니스트의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들이 점점 늘어났고 연습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28살에 이 미술관 관리인 자리를 얻었을 때 그녀는 음악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기로 결심했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스스로에게 되뇌던 위로의 말들. 하지만 그 말들조차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공허하게 들렸다. 특히 이 피아노 앞에 설 때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전 9시 미술관이 문을 열 시간이 되었다. 은화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건반 덮개를 정성스럽게 닫고 제자리를 벗어나 있던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의 손이 건반 위를 스칠 때마다 희미한 소리가 났다. 조율이 되지 않아 정확한 음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은화의 가슴 한편이 저릿해졌다. 첫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은화는 평소와 같이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대기하며 관람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전시장 내부를 순찰했다. 20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시간이 유독 천천히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오후 2시경 한 중년 여성이 피아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한참 동안 피아노를 바라보다가 은화에게 다가왔다. 저 피아노는 실제로 연주할 수 있나요? 순간 은화의 심장이 빨라졌다. 아니요, 전시품이라서 연주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율도 오랫동안 안 되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너무 예쁜 피아노라서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와 비슷해서 반가웠어요. 여성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른 전시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화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도 치고 싶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은화 자신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마음이 불현듯 새어나온 순간이었다. 오후 5시 마지막 관람객이 나가고 미술관 내부는 다시 고요해졌다. 은화는 평소처럼 전시장을 정리하고 청소를 마친 후 마지막 점검을 위해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자꾸만 피아노 쪽으로 향했다. 관람객이 떠난 후에 미술관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낮 동안 사람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은화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적막한 세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시간이 되면 그녀는 항상 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요함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화로움도 있었다. 피아노 앞에 서서 은화는 오늘 중년 여성이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실제로 연주할 수 있나요? 그 질문 속에 담긴 간절함을 그녀는 너무나 잘 이해했다. 아마도 그 여성 역시 어린 시절 피아노를 치며 꿈꾸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은화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벤치에 앉았다.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보통은 서서 청소만 하고 지나쳤는데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앉고 싶어졌다. 벤치는 세월의 무게로 약간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은화에게는 반가웠다. 건반 덮개는 아직 닫혀 있었다. 은화는 한참 동안 그 검은 덮개를 바라보았다. 그 너머에는 88개의 건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아무도 누르지 않아 외로웠을 건반들. 그들도 자신처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40분. 관장님과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건물에는 은화와 야간 경비원만 남아있을 시간이었다. 경비원은 1층 입구에서 근무하니 3층 전시장까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은화의 손이 천천히 건반 덮개 위로 향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나무 표면에 닿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0년 동안 매일 보았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덮개. 그냥 한 번만. 은화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무도 없는 지금 딱 한 번만 건반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연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반의 모습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20년 동안 전시품이니까 만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온 습관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관리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적인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전시장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은화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두자.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보육원에서 가장 추웠던 겨울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잠들지 못하던 밤에 은화는 허밍으로 노래를 불렀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 같은 멜로디. 그 노래가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멜로디만이 어린 은화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기억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자 은화의 눈가에 따뜻한 것이 맺혔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벤치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자 오랫동안 숨어있던 검은 건반과 흰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몇몇 건반은 황변되어 있었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건반을 누르지는 못했다.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오랫동안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가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하기도 했다. 갈등하는 마음을 안고 은화는 그저 건반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전시장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은화는 마침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건반 덮개를 다시 닫고 벤치를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오늘 이 피아노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은화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원룸에 홀로 누워 잠들기 전 은화는 오래전 보육원에서 부르던 그 멜로디를 다시 허밍으로 불러보았다. 여전히 그 노래의 제목도 출처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선율만큼은 또렷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보석처럼 변하지 않고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그 피아노를 만날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5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사랑을 품은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 은화는 그 낯선 감정을 안고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그 업라이트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고 있었다. 조율된 완벽한 소리로 보육원에서 부르던 그 잊혀진 멜로디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누구도 듣지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은화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그날 이후 은화의 하루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미술관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을 본 그 순간의 떨림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다. 미술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도 여전히 그 구석진 피아노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피아노 주변을 정리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손바닥으로 피아노의 옆면을 쓰다듬기도 했다. 그 차가운 나무 표면에서 전해오는 묵직한 감촉이 왜인지 위로가 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평소보다 관람객이 적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이었고 전시장은 고요했다. 은화는 전시품들을 점검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넓은 전시장에 울려 퍼졌다. 피아노 앞에 서자 또다시 그 익숙한 갈망이 밀려왔다. 건반 덮개 너머로 숨어있는 검은 건반과 흰 건반들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은화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시간에는 관람객이 거의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은화의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었다. 사흘 전과 같은 모습의 건반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건반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은화는 오른손 검지를 천천히 중앙시키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과 건반 사이의 미세한 간격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20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누르지 못했다. 소리가 날까봐,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웠다. 몇 분간의 고민 끝에 은화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건반을 살짝 눌렀다. 아주 작은 힘으로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음이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조율이 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시음이었다. 그 순간 은화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0년 만에 다시 듣는 피아노 소리. 비록 조율되지 않은 흐릿한 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은화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이 순간의 감동을 그대로 느끼고 싶었다. 이어서 D, E, F.
은화는 하나씩 건반을 눌러보았다. 각각의 음은 불완전했지만 그 소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화음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조금씩 용기를 얻은 은화는 간단한 스케일을 연주해보기 시작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린 시절 처음 배웠던 그 기본적인 음계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손가락은 어색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은화는 재빨리 손을 뗀 채 벤치에서 일어났다. 한 중년 남성이 전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연스럽게 피아노 주변을 청소하는 척했다. 다행히 그 관람객은 피아노 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작품들을 보러 갔다. 은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다. 겨우 몇 개의 음을 들었을 뿐인데 벌써 그 소리가 그리워졌다. 그녀는 건반 덮개를 닫고 다른 전시품 정리로 향했지만 마음은 온통 피아노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은화는 묘한 기대감을 품었다. 모든 관람객이 나가고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그 고요한 시간. 그때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될 것이다. 오후 5시 반 마지막 관람객이 나가고 미술관은 고요해졌다. 동료들도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은화는 평소보다 천천히 정리를 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은화 씨, 먼저 들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동료가 나가고 건물에는 은화와 1층의 야간 경비원만 남았다. 3층 전시장까지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은화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전시장의 조명을 약간 어둡게 조절한 후 은화는 피아노 앞으로 향했다. 오늘 오후에 맛본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용감하게. 벤치에 앉아 건반 덮개를 열자 88개의 건반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빛났다. 은화는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왼손은 낮은 음역에, 오른손은 높은 음역에. 오랜만에 느끼는 피아노의 감촉이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은화는 기억 속에 남아있던 간단한 동요부터 시작했다. 작은 별의 멜로디가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에서 흘러나왔다. 음정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숙한 멜로디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손가락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하나씩 돌아왔다. 물론 예전만큼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동요를 마친 후 은화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왔던 그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보육원에서 부르던 자장가 제목도 모르는 그 노래. 오른손으로 주 멜로디를 연주하고 왼손으로는 간단한 반주를 넣었다.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였지만 그 멜로디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어쩌면 이 불완전한 소리가 그 노래의 정서와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음악이 전시장에 울려 퍼지자 은화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이런 느낌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그 순간 은화의 뇌리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주 어린 시절 누군가 이 멜로디를 불러주던 기억.
따뜻한 품에 안겨서 듣던 그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은화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담아 연주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이 순간의 해방감까지. 모든 감정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왔다. 자장가가 끝나자 은화는 문득 쇼팽의 야상곡이 떠올랐다. 예전에 혼자 연습했던 그 곡.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칠 수 있었던 곡이었다. 조심스럽게 야상곡의 첫 부분을 시작했다.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전시장에 스며들었다. 이 곡은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로 연주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지만 은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한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음악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다.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순수한 감정이 우선이었다. 때로는 틀렸고 때로는 주저했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실한 감정을 더 잘 전달하는 것 같았다. 야상곡의 아름다운 선율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주변의 그림들과 조각상들이 마치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든 관객들 같았다. 은화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콘서트홀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곡이 끝나갈 무렵 은화는 마지막 화음을 길게 지속시켰다. 그 여운이 전시장에 울려 퍼지다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음악으로 가득 찬 충만한 침묵이었다. 은화는 한참 동안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었다. 방금 전의 경험이 꿈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해소된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다. 1시간 넘게 연주한 것이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다. 음악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지못해 은화는 건반 덮개를 닫았다. 피아노와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시장을 나오며 뒤돌아본 피아노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은화에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그녀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된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화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 연주했던 야상곡의 멜로디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은화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만큼은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화는 오랜만에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5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내일도 연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내일 하루 종일 그 순간을 기다리며 지낼 생각을 하니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다. 음악이 다시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은화는 아직 몰랐다. 오늘 밤 그녀의 연주가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2층 관장실에서 늦은 업무를 보던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의 연주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 누군가는 최도현 미술관의 관장이었다. 그는 평소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다.
3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특히 은화가 연주한 첫 번째 곡, 그 자장가 같은 멜로디에서 도현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알던 어떤 노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였다. 도현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잃어버린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세상에는 비슷한 멜로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을 안고 잠에 들었다. 은화는 음악으로 가득 찬 행복한 꿈을, 도현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다. 그리고 둘 다 몰랐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최도현은 그날 밤 단 한 번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3층에서 들려온 그 멜로디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을 자극했다. 새벽 5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난 그는 창밖의 어스름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평소 그는 음악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미술관 관장으로서 시각예술에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악은 그저 배경에 흐르는 소음 정도로 여겨왔다. 그런 그가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그 피아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특히 첫 번째 곡. 그 단순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는 도현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누이 동생과 함께 부르던 노래 같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여동생과 헤어진 그날 이후 도현은 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지우려 노력해왔다. 너무 아픈 기억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린 시절의 많은 것들이 흐릿해졌고 때로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 멜로디는 달랐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도현은 불안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날까봐. 평소보다 일찍 미술관에 도착한 도현은 곧바로 3층 전시장으로 향했다. 어젯밤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 그곳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전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구석에 놓인 업라이트 피아노만이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도현은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갔다. 평소에는 그저 전시품 중 하나로만 여겼던 이 낡은 악기가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건반 덮개 위에 손을 올려놓자 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앉아 있었다는 증거였다. 누가 연주했을까? 도현의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다. 야간 경비원은 1층에서만 근무하니 가능성이 낮았다. 청소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그렇다면 미술관 직원 중 누군가가 남아서 연주한 것일까?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직원들의 출근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누가 어젯밤의 연주자일까 궁금했다.
은화가 직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도현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걸음걸이에 미묘한 경쾌함이 있었고 표정도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은화는 곧바로 3층 전시장으로 향했다. 도현은 몰래 뒤따라가며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은화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역시 피아노였다. 그녀가 피아노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도현은 확신했다. 어젯밤의 연주자는 바로 은화였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젯밤 연주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직설적이었고 자칫 은화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었다. 더욱이 그녀가 몰래 연주한 것이라면 들켰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현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어젯밤에 그 멜로디가 주는 기시감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윤아 씨, 전시장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던 은화를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관장님. 잠깐 시간 괜찮나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은화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혹시 어젯밤 일을 들켰나 하는 불안감이었다. 혹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은화는 당황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관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조금, 아주 조금이요.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혼자 익힌 정도예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보육원에 있을 때 근처 교회에서 가끔 들리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따라 해본 게 전부예요. 도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보육원.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남달랐다. 자신의 여동생도 사고 후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어느 보육원이었나요? 강북에 있는 해맑음 보육원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도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해맑음 보육원. 그곳은 40년 전 여동생이 맡겨진 바로 그 보육원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졌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나요? 5살부터 18살까지요. 왜 그러시는지. 은화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거의 비슷했다. 도현의 여동생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보육원에서 거의 같은 시기를 보냈다는 사실. 혹시 기억나는 노래가 있나요? 어린 시절 자주 부르던. 은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허밍을 시작했다. 바로 어젯밤 도현이 들었던 그 멜로디였다.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기억이 번쩍였다. 그것은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리고 어린 여동생과 함께 부르던 노래였다. 사고 나기 전까지 매일 밤 들려오던 그 따뜻한 선율. 이 노래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화는 그의 변화된 표정을 보고 놀랐다.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서요. 도현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었다. 은하 씨, 혹시 가족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도현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고
섣부른 판단으로 은화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은화가 자리를 뜨고 나자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멜로디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오래전 잃어버린 여동생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어린 여동생의 모습. 하지만 사진 속 여동생의 얼굴과 지금의 은화를 연결짓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 사람은 변하고 기억은 왜곡된다. 도현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은화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면 그날 밤 도현은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다. 40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그 틈새로 오래된 기억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최도현은 은화를 관찰했다. 관찰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친 상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은화가 무의식 중에 보이는 작은 습관들. 생각에 잠길 때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걸을 때 왼발을 약간 끄는 걸음걸이. 그 모든 것들이 도현의 기억 속 여동생과 겹쳐졌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은화가 전시품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작은 조각상을 떨어뜨렸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은화가 보인 반응이 도현을 놀라게 했다. 아, 미안해. 다치지 않았지? 은화가 조각상을 주워들며 중얼거린 말이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에게 사과하는 것 같은 그 습관. 도현은 기억했다. 어린 여동생도 인형이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그렇게 사과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다. 도현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사고 당시 여동생의 왼쪽 팔목에 있던 작은 흉터.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다. 만약 은화가 정말 자신의 여동생이라면 그 흉터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목요일 오후 도현은 기회를 기다렸다. 은화가 전시장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제안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은화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열심히 유리를 닦았다. 그 순간 도현의 시선이 그녀의 왼쪽 팔목에 고정되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작은 흉터가 있었다. 초승달 모양의 어린 시절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바로 그 흉터가. 도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은화는 분명히 자신의 여동생이었다.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2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족이었던 사람을 관리인과 관장의 관계로만 대해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갑자기 찾아가서 내가 내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현은 며칠 더 고민했다. 은화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결국 도현은 과학적인 확신을 얻기로 결정했다. 금요일 오후 은화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도현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은화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확신과 의심, 기대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은화는 분명히 그의 여동생이었다. 도현은 결과지를 받아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되자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기쁨과 죄책감, 안도감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40년 동안 찾던 여동생이 바로 옆에 있었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다. 가족의 인연보다 사회적 관계가 먼저 자리 잡아버린 것이다. 은하야. 마음속으로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자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어린 시절 함께 불렀던 자장가, 함께 뛰놀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사고 이후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함께.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20년 동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지내온 관계에서 갑자기 오빠와 동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은화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욱이 은화는 어린 시절 기억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다. 갑작스럽게 혈연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도현은 며칠 더 고민했다. 밤마다 은하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화요일 저녁 도현은 우연히 3층에서 다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곡이었다. 은화의 연주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았다. 음악을 들으며 도현은 문득 깨달았다. 음악이 그들을 이어준 것처럼 음악을 통해 진실을 알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화가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에서 그녀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 이야기를 꺼내면 어떨까? 다음 날 오후 도현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은화에게도 자신에게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미술관이 조용해지자 도현은 3층 전시장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은화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연주를 시작한 것 같았다. 도현은 조용히 다가가서 멀리서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 쇼팽의 야상곡이었다. 이전보다 훨씬 감정이 풍부해졌고 기교도 늘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열정이 도현의 마음을 움직였다. 곡이 끝나자 도현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다. 은화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관장님, 언제부터? 방금 들어왔어요.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은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들키고 말았다는 당황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겠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셔서. 도현은 천천히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윤아 씨, 네.
혹시 가족을 찾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화는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때는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글쎄요.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만약에 가족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은화는 도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숨기거나.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은하 씨 혹시 이 노래 기억나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그 자장가를 허밍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은화가 항상 연주하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버전이었다.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원래 자장가의 모습이었다. 은화의 눈이 커졌다. 그 멜로디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도현이 부르는 버전은 뭔가 달랐다. 더 완전하고 더 따뜻했다.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예요. 그리고 어린 여동생과 함께 부르던 노래이기도 해요. 은화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도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설마 은하야, 도현이 어린 시절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로 그 억양으로 은화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은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다. 은하야. 그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화의 몸이 굳었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억양, 그 따뜻함은 분명히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것이었다. 너무 오래되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아니에요. 그럴 리가. 은화는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관장이 갑자기 오빠라니.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도현은 은화의 혼란을 이해했다. 그 역시 처음 깨달았을 때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눈앞에 이 여성이 4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소중한 여동생이라는 것을. 은하야, 내 말 좀 들어봐. 도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은화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피아노가 뒤에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왼쪽 팔목에 흉터가 있지. 초승달 모양의. 은화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목을 만졌다. 그 작은 동작이 도현에게는 또 하나의 확신이 되었다. 넌 5살 때 뜨거운 물에 데었어. 엄마가 라면을 끓이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그걸 맨손으로 잡으려다가 그만해요. 은화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꿈에서인지 아니면 정말 경험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하야, 넌 어릴 때 인형을 떨어뜨리면 항상 미안해, 아프지 하고 사과했어.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있더라. 은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는데 도현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넌 웃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생각할 때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 도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정확했다. 은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습관들까지.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도 받았어.
도현이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99.9% 일치라는 글자가 은화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피아노 벤치에 주저앉으며 은화는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오빠가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은화를 보며 도현의 가슴이 미어졌다. 40년 만에 다시 오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과 혼란, 그리고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래, 은화야, 내가 내 오빠야. 도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안해, 은화야.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도현이 무릎을 꿇고 은화와 눈높이를 맞췄다. 20년 동안 관장과 관리인이라는 관계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했다. 그들은 단지 오빠와 동생일 뿐이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은화가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얼굴을 만졌다. 그 손길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때 왜 못 찾으셨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은화의 목소리가 점점 어려졌다. 마치 5살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도 찾았어.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보육원에서는 입양되었다고 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보육원에 있었는데. 뭐라고? 도현이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소문은 모두 헛수고였던 것인가? 시스템의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40년을 헤어져 지낸 것이다. 오빠, 저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오빠가 자장가 불러주던 거. 은화가 흐느끼며 말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자장가. 나도 기억해. 내가 잠들 때까지 매일 불러줬지. 도현이 은화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친숙한 감촉이었다. 그때 사고 이후로 난 너를 못 지켜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형으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했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도 어렸잖아요. 은화가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위로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화가 망설이며 물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다. 20년 동안 쌓인 관장과 관리인이라는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천천히 하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도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역시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오빠와 동생으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오빠, 저 피아노 치는 거 들켰네요. 은화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이제는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관리인이 아니라
오빠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동생의 모습이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쳐도 돼.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다 해결할게. 정말요? 내가 관장이잖아.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은화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다. 그런데 오빠, 저 정말 노래 기억나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빠 목소리로 불러주던 그 자장가. 그럼 같이 불러볼까? 도현이 제안했다. 은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오래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자연스러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오빠와 동생이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은화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 자장가를 피아노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율되지 않은 거칠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멜로디였다. 도현은 그 연주를 들으며 깨달았다. 은화의 음악에는 단순한 기교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삶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녹아있는 진정한 예술이었다. 은화야, 네, 오빠. 앞으로 우리 함께 살자. 그 말에 은화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전시장에 다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움이 아닌 재회의 기쁨을 담은 음악이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이 그 선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잃어버린 4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미술관의 피아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전시품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였죠? 지금도 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4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가족이 바로 제 곁에 있었다니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다면 오빠는 영원히 제가 여동생인 줄 모르셨을 거예요. 정말 음악이 저희를 이어준 거죠. 지금 저는 오빠와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매일 밤 오빠 앞에서 피아노를 쳐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마음껏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처럼 58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렸죠? 미술관 피아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전시품이 아니라 저희 남매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도 저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